굉장히 큰 위험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 근데 그러면은 정부가 네. 그런 위험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이제 뭐 제조업 얘기하면서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기술 발전하고 생산이 많이 되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또 반대로 이제 이게 일자리의 필요성을 없애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단순히 한쪽만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할 경우에는 또 그 나름대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먼저 생산성을 높이는 거를 만약에 그쪽으로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당장은 일자리들은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정부에서 어떤 기술을 활용을 못하게 해서 그 기술로 대체될 수 있었던 일자리를 보존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된 그런 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예컨대 뭐 자율주행차가 막 다니면서 운전사들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일자리를 보존해야 되니까 자율주행차 못하도록 막는다. 이게 언제까지 막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자원을 재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았던데 많이 투입됐던 자원을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생산성을 내는 쪽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게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바람직한 측면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또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막게 된다라면 국가 경제 자체가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또 무조건 기술을 장려를 해서 일자리들을 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게 맞느냐 이 문제도 사실 상당히 또 논쟁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생산을 높이고 생산을 높이고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이제 생활을 안위를 보호해주고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해주면서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갈 것인가 이게 분명히 딜레마라는 걸를 일단 먼저 이제 상정을 하고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때요? 예를 들면 뭐 네. 일자리 정책 정부에서 많이 해왔는데 그 전에도 이런 일은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신발 공장들은 없어진단 말이죠. 네. 공제 공장들 옛날엔 청계천, 뭐 창신동 거기에 많이 있었는데 그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많던 사람들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정부가 나서서 뭐 그런 분들은 다 이렇게 무료로 직업 교육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뭐 저기 다른 공장의 일자리 새로 생긴 일자리 이렇게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일자리 정책이잖아요. 네네. 계속 해왔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식의 정책을 정부가 하면 여기도 대비가 될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 과거와 좀 다른 양상들이 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또 과거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과거의 농업에서 산업사회 그다음에 서비스로 굉장히 빠르게 넘어온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화라는 어떤 하나의 기회 측면의 요인들도 영향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중국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이제 이런 OECD 가입한 그런 국가로서 위상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미래도 과거에 했던 그런 정책들이 유효할 것인가라는 좀 의문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미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혁신과 관련한 어떤 갈등 양상을 보면 혁신과 그 기존 일자리 규제와의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해소를 못 하고 있는 걸 많이 관찰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 최근에 뭐 모빌리티 관련한 택시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뭐 개도국에서도 그런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아직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계속 이렇게 혁신이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흡수를 할 수 있는 기제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강조돼야 할 것이 이제 유연 안정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연 안정성이 어떤 개념이죠? 네, 설명을 그 해주시죠. 노동 시장에서 이제 소위 이제 얘기하는 측면인데 플렉스 시큐리티, 그러니까 소위 이제 노동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일자리를 뭐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라든지 채용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느냐를 이제 소위 유연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그런 어떤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생계를 유지하거나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안전적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해고되더라도 실업 구급을 받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기제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안정성, 이 두 가지를 합친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연 안정성입니다. 근데 뭐 이런 유연 안정 개념은 사실은 이제 북유럽에서 뭐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이미 뭐 과거부터 이제 잘 추진해 왔던 사례긴 한데요. 앞으로는 이거를 좀 우리나라 혁신에 기반한 관점에서 이거를 좀 더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유연 안정성에 대해서 뭐 2000년대 후반, 2009년, 8년 이런 때도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참여정부 때, 예, 참여정부 때 2007년 네덜란드 모델 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또 한 번 그때와 맥락은 좀 다르지만 이런 정책은 유연 안정성 정책 분명히 지금은 또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분명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유연성의 반대 급부로 이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불안에 노출되는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자원 배분을 그쪽으로 더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